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방안 중에서 경제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업과 물가와 고용 안정, 즉 실업률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경제는 두 가지 토끼, 물가와 실업률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정책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종류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즉, 재정이란 국가, 나라 살림을 이야기하죠. 나라 살림. 자,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자,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정책.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란 유통되는 화폐라고 이야기했죠. 통화란 유통되는 화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정부 지출이나 조세, 세금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실시하고요.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동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 지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세를 많이 걷거나 조금 걷거나 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자, 재정정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확대 재정정책, 흑자 재정정책. 자, 재정정책은 나라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흑자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주머니에 돈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안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적자는 돈을 많이 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흑자 재정 정책은 플러스가 된다. 어떻게? 나라 살림을 긴축, 아껴 쓰다 보니까 흑자 재정이 된다. 적자 재정 정책은 확대해서 돈을 이곳저곳 쓰다 보니까 적자 재정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각자 언제 쓰냐? 경기가 과열됐다. 경기가 과열되면 뭔가가 올라갈까? 물가가 치솟겠죠. 물가가 비싸지니까 흑자 재정 정책. 아, 정부라도 돈을 아껴 써서 플러스 시키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될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정부라도 돈을 써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흑자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자,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돈을 안 쓰는 거죠. 세율을 인상하면 돈을 많이 걷겠죠. 돈을 많이 걷게 되면 소비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은 쓸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기가 진정된다. 반면 재정 정책에는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고 세금을 조금 걸어서 걷기 때문에 소비자나 기업들이 정부에 낼 세금이 줄어들어서 그 돈을 더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확대, 긴축. 둘이 같은 말. 적자, 확대. 흑자, 긴축. 적자, 확대. 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흑자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은 자, 언제? 경기가 과열됐을 때. 적자 재정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과열됐어. 경기가 과열돼서 뭔가가 오르겠어.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흑자, 돈을 안 쓴다.
지출을 축소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인상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적자 재정 정책, 돈을 막 써. 그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돈을 막 씁니다. 그리고 세율을 인하해 세금 조금만 내세요. 대신 그 돈을 여러분들이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자, 조세를 보겠습니다. 자, 세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들. 자, 세금을 인상하면 가계에서는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 기업도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투자 수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반면 세금을 인하하면 반대로 세금을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세금 냈는데 이제 5만 원만 내세요 하면 5만 원을 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5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출이 증가하겠죠. 전 국민들이 5만 원씩 늘어났어. 그럼 5만 원씩 쓰면 그만큼 지출이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려주는 것과 국민재난지원금 같이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자, 정부 지출 확대입니다. 자, 정부 지출,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고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되게 되겠죠. 반면에 정부 지출을 축소합니다. 각종 지원금 같은 것을 줄여.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서 총 수요가 감소돼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꼭 무슨 경기가 좋고 안 좋고 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누진세와 실업보험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경기가 가열되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진세를 적용하면 소득세 제도 아래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즉 자동적으로 징수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조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누진 소득세입니다. 자, 누진, 말 그대로 누적된다는 거죠. 100만 원 번 사람과 200만 원 번 사람의 세금을 달리하는 거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5%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의 세금을 내게 한다. 이렇게 계단처럼 누진세를 매기는 거죠. 자, 실업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출이겠죠. 이 돈을 정부에서 지출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규모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가 좋으면 실업급여 규모가 줄어들어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야 됩니다. 과대한 국채, 빚이죠, 빚을 내다 보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 자,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부가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연방준비은행 막 이런들 이자율, 지급준비율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통화정책은 공개시장 운영과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들어도 복잡하죠. 공개시장 운영, 시장에 공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이 국공채, 국채나 공채를 사거나 팔아서 통화량이 이자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국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국채를 판다고 합시다. 이 국채를 이 종이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가 시장에 나가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 매입을 합니다. 밖에 있는 국채를 직접 돈을 주고 사들인 겁니다. 그러면 국채 종이는 들어오고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국채를 사거나 팔아서 매각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합니다. 국채입니다. 두 번째, 여수신제도. 여신과 수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여신, 수신은 돈을 빌려주는 거.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인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빌려주면 되겠죠. 시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자율로 예금을 넣으세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수신 제도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급준비율.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자, 은행은 시장에서 예금을 하죠. 아, 저 믿고 예금하세요. 예금을 다 합니다. 그럼 그 예금으로 다시 기업에 대출을 해주죠.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은 걸 다시 예금의 이자로 주는 겁니다. 은행이 이런 일을 하죠. 시장에서 예금한 돈으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모두 달려서 내 돈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망합니다.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은행은 망하게 되죠. 왜? 받은 돈을 전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냥 많이 빌려주면 은행은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앙은행에서 그래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비치해둬라. 예금 100%를 다 빌려주면 안 되고 예금 중에 몇 %는 은행에 갖고 있어라. 다 빌려주지 말고. 이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증가하겠죠.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은행에서는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올라가겠죠. 반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겠죠. 그럼 통화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긴축 통화정책입니다. 경기 과열 시 이자율 상승 또는 통화율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줄이는 통화정책을 긴축 통화정책이다. 줄인다.
이자율을 올려. 경기가 과열됐어. 물가가 너무 높아.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자,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은 줄어들고 예금은 증가하겠죠. 자, 대출 감소. 그 다음에 예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확대 통화정책은 경기 침체 시 이자율을 하락해서 돈을 많이 빌려가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통화량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통화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자, 국공채 좀 전에 말했습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한국에서 그럼 돈을 주겠죠.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대출을 확대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간단하겠죠. 경기 상황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 경기가 과열됐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입니다. 경기가 과열됐다.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팝니다. 이걸 팔면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대출을 축소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상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하고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국공채를 매입합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돈을 주니까 돈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결국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확대 통화정책입니다. 자, 공개시장 운영, 국공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시금의 자금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종이 쪼가리는 은행으로, 돈은 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국공채를 매각했다, 팔았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여신제도입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대출 확대, 대출 축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에 대출 가는 금액이 감소하게 돼. 대출을 조금밖에 못하게 돼.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언제 인상한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 반면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때는 시중은행에 대출 가는 금액이 증가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때는 언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인하하겠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인상 이렇게 하다가, 자, 2000년 4월달 정도에 뚝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죠.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자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자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즉 시중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의해서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겠죠. 즉 강준행이 한국은행에 0.5%로 돈을 빌려왔으면 시민들에게는 1.75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케인즈라는 사람은 뭐냐? 자, 대공황은 수요 부족으로 비롯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국민소득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고 경제에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아니다. 바보의 샤워실의 바보처럼 뜨거운 찬물 나온다고 뜨거운 물 열면 또 뜨거운 물 나오니까 또 찬물 돌리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개입의 경제를 더 악순환으로 만든다라는 경제학자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뭐 케인즈나 프리드만만 배우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그러죠. 자, 물가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펼치는 정책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 안정화 정책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죠. 자,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를 안정화시키죠.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는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조정 등이 있지요. 경기가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그렇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국공채를 매입하면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차분히 교과서에 정리하고 다 되면 동조동조 불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